살다 보면 정신머리가 없네, 정신줄 놓았다 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신은 무엇일까요?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상적 배경에 따라 그 정의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단일한 단위로 정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정신은 마치 큰 가마솥과 같아서 그 안에 서로 상반된 충동, 금지 혹은 감정이나 정동들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정신은 이런 복잡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며 나이, 성별, 기질, 태도, 본능적 성향 등에 따라 그 표현 양상은 달라집니다. 인식의 주체로서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모든 심리적 과정의 총체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어떤 일정한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혹은 치료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습니다. 무의식의 심리학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프로이트는 정신 구조를 일단 의식과 무의식의 이중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에서 파생된 억압적인 요소로 구성된다는 프로이트의 견해와 달리 이건 알려지지 않은 억압적 내용뿐만 아니라 정신의 본능적 요소 그리고 각 개인의 행동과 태도의 기본적 형식을 담고 있는 원형들이 무의식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은 단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신적인 것, 즉 의식에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 내용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질을 지닌 정신양의 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무의식은 매우 불완전한 사실을 기술합니다. 즉,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모든 것, 언젠가 의식했지만 이제는 망각된 모든 것, 내가 의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고자 하며 행하는 모든 것,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 나중에야 비로소 의식에 나타나게 될 모든 미래의 것,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 내용들은 모두 어느 정도 의식될 수 있거나 적어도 언젠가 한 번은 의식되었고 바로 다음 순간에 다시 의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의식은 윌리엄 제임스가 언젠가 표현한 대로 의식의 언저리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융은 1928년에 인도했던 꿈분석 세미나에서 정신구조를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자아는 왼쪽 의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의식의 주체로서 자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외에도 부분적으로 유전된 기질과 알려지지 않은 무의식적 내용에 의해 구성된 복합체입니다. 인식의 여러 과정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내용이 자아의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융은 자아라는 용어보다는 자아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더욱 실제적이라고 말합니다. 융은 의식, 자아 콤플렉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의식은 자아와 연합된 상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점은 자아입니다. 그렇다면 자아는 무엇입니까? 전체 모습에서 보면 분명히 자아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자극을 전달하는 감각작용으로부터 기록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아는 과거의 과정에서 파생된 이미지들의 거대한 집합체로 구성됩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 요소는 그것들을 한데 묶는 강한 응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의식의 자산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의식은 자아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자아 없이 의식 또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대조는 아마 자아를 하나가 아닌 여러 과정들의 반영으로 간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과정들의 상호작용과 그 내용이 자아의식을 이룹니다. 그 다양성은 실제로 통일성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의식에 대한 그것들의 관계가 일종의 중력으로 작용하여 여러 부분을 한 방향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위 사실상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나는 단순히 자아보다는 자아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자아가 유동적인 복합체로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자아일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개인으로 표기된 자기는 정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경험적 개념으로서의 자기는 정신현상의 전체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통합된 인격입니다. 따라서 자아가 인식하는 인격은 부분적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초월적 기능은 자아를 비롯한 모든 인격적 요소와 교감하여 정신을 통합된 상태로 이끕니다. 자아가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은 부분적 인격이 전체 인격 안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으로 개성화를 위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의식의 외부에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가 있으며 내적 인격인 아니마는 페르소나의 대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마는 종종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원의 왼쪽 반을 차지하는 의식과 개인 무의식은 개체 발생적으로 획득되어 반절된 부분으로서 정신의 상부를 포괄합니다. 반면에 집단 무의식은 정신의 하부 기능으로서 개인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무의식입니다. 융이 제시한 이 그림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그림자가 집단 무의식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자는 집단 무의식에 그 원형적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 무의식의 내용을 이룹니다. 이것은 모든 콤플렉스의 핵심에는 원형이 있다는 말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융에게서 개인 무의식은 원래 의식에 자리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개인 무의식은 현실 속에서 억압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기억들과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포함합니다. 의식에 의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어두운 감정들이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그림자 영역이 개인 무의식이라면 집단 무의식은 원형들의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 표면에 있는 무의식층은 명백히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이나 습득에 의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더 깊은 층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이 더 깊은 층이 소위 집단 무의식입니다. 나는 집단적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무의식이 개인적이 아닌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개인적 정신과 달리 모든 개인에게 어디서나 똑같은 내용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초개인적 성질을 지닌 보편적 정신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성의 영혼인 아니마나 여성의 영혼인 아니모스 역시 중요한 원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태고적 조상에게서 전수받은 원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표상입니다. 배우기 이전에 획득한 생각과 느낌과 행동의 틀을 제공하는 원형은 의식화되고 지각됨으로써 그 상이 변해왔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이마고로 부르는 원형은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어 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원형을 경험하는 방식은 개인의 의식에 따라 다릅니다. 행동이나 감정 또는 언어가 의식의 의사전달 수단이 됩니다. 이에 반해 무의식은 주로 상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풍부한 관념과 감정을 포함하는 무의식의 상들은 의식적 태도에 대한 보상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꿈이나 환상에서 드러난 상들은 무의식의 언어로서 의식에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감정과 관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상들은 의식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숙고한 산물은 아닙니다. 융은 이런 상들을 예술적 환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무의식은 의식에 대한 단순한 반응 세계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은 독자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정신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정리하면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인식의 주체로서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모든 심리적 과정의 총체입니다. 무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무의식은 윌리엄 제임스가 언젠가 표현한 대로 의식의 언저리입니다. 그렇다고 무의식이 의식에 대한 단순한 반응 세계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은 독자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정신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자아란 무엇일까요?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주체가 곧 자아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자연환경, 사회환경, 문화와 종교적 배경,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바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도 자아의 몫입니다. 외부 환경과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 또한 자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자아는 무의식 안에 내재된 내부 대상 혹은 내면 인격과 신비한 관계를 맺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융에 의하면 의식의 주체인 자아는 콤플렉스 덩어리로 생성되어 일부는 유전적 성향에 의해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획득된 인상들이나 그 부수적 형상에 의해 구성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의식활동의 주체인 자아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막막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 속의 역할, 즉 페르소나의 모습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출생과 성장 배경, 혹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들이 자아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상들은 공동체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그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유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자신만이 갈 수 있는 내면의 세계로 인도하는 주체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가 의식적 인격의 중심이라면 페르소나는 사회적 작용을 위한 외적 인격으로서 자아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아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지닌 개인성인 반면 페르소나는 일시적이며 변화 가능한 집단적 인격입니다. 페르소나는 적응 혹은 개인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기능 콤플렉스입니다. 사회적 기능의 페르소나는 절대적으로 대상과의 관련성에 주목합니다. 집단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페르소나는 자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아는 철저히 개인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자아가 모든 의식적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는 감정의 복합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발생하는 정신작용 가운데 자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는 자아 콤플렉스가 실질적으로 자아를 대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융은 자아 인격이 종종 자기 이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자아의식을 소유한 사람을 당연히 자신을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아는 그에 속한 내용들만 알 뿐이지 무의식과 그에 속한 내용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자기 지식을 측정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실제 정신적 사실들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신은 보통 사람이 거의 알지 못하는 생리적이고 해부학적인 구조를 담고 있는 몸처럼 행동합니다. 자아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몸처럼 작용하는 정신의 일부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나 상담 현장에서 주로 언급되는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자아 정체성은 주로 자신의 고유성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자신만이 느끼고 지각하며 고유한 방식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자아라면 자아 정체감이나 자아 정체성은 확실히 인간 본연의 개인성을 지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주로 집단이 요구하는 이상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굴어라, 좋은 부모가 되어라, 존경하는 교사가 되어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라. 이런 식의 주문은 결코 자아의 개인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회의 요구에 나를 맞춰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집단 속에서의 활동은 자아의 결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에게 결정된 사회적 역할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개인성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캐스트는 공동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미지로부터 구별된 나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자아 활동력이 정체성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체성의 토대는 생명력의 감정과 그것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된 자아 활동력입니다. 이는 살아있다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 속에서 자아로서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어떤 일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자아를 실현시킨다는 가능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력과 자아 활동력, 자아 실현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 활동력은 한 개인이 발달하는 동안 외부 규정에 맞서 점점 자기 규정을 확대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거나 덧붙여 준 것과 대립하고 구별되는 나 자신의 생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획일화된 사회 제도는 집단의 이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개인의 고유성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입시 제도를 비롯한 모든 자격고시에 집단의 원리만이 작용될 뿐입니다. 개인성이 상실될 때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잃게 되며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여 스스로 생명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살 현상은 자아와 페르소나 사이에 구별이 없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사회적 체면과 지위, 그리고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존재감의 상실을 초래하여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인격인 페르소나가 자아를 대신하게 될 때 진정한 자아의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융은 심리치료 현장에서 집단 정신을 대변하는 페르소나가 자아와 분화되는 심리적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 일종의 집단 정신의 가면입니다. 그 가면은 개인성을 가장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가 한 개인이라고 믿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집단 정신이 말하는 역할을 단순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페르소나를 분석할 때 우리가 가면을 벗기면 개인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집단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페르소나는 단지 집단 정신의 가면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페르소나는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처신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타협입니다. 인간은 이름을 얻고 지를 획득하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이런저런 존재로 비추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본질적 개인성과 관련해서 페르소나는 단지 2차적 실체에 불과합니다. 집단의 원리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소위 유능한 인재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대사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때 자아 존중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 존중감이 생길 때 자녀 역시 자신의 고유성에 따라 살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 자아를 대변할 때 자아 상실 상태가 되며, 이것은 마치 집단에 함몰된 개인의 표성과도 같습니다. 집단의 이상을 대변하는 페르소나와 의식의 주체인 자아가 건강한 관계를 이룰 때 삶은 풍요롭게 됩니다. 융은 페르소나와 자아가 동일시된 상태는 무의식에 의해 자아가 잠식된 경우와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개인을 가면과 동일시하도록 유도하는 한 그는 내면의 영향력으로 인도됩니다. 노자의 말대로 높은 것은 낮은 곳에 의존합니다. 대극은 안으로부터 상승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아가 페르소나에 함몰되는 것과 동일한 힘으로 무의식이 자아를 억압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페르소나의 매력에 대항하여 외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은 무의식의 영향력에 반하여 내부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외부적으로 영향력 있고 강한 역할이 작용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온 모든 영향에 직면하여 실로 연약한 성향이 발견됩니다. 감상적 상태, 변덕, 유약함, 심지어는 맥빠진 성활동이 점차 지배하게 됩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자아와 페르소나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 중입니다. 한 모텔을 숙소로 정하고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어떤 남성이 내 차를 자기 차로 알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묵은 방은 허술한데 다른 한 가족이 지내는 방은 매우 고급스럽게 보이고 아이들도 밝아 보입니다. 나는 내 차를 찾으러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찾아다니시다가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쪽지 신문이 여러 장 들려 있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낸 모양입니다. 내가 그 쪽지 신문들을 보자 모두 융에 관한 글들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없고 융에 대한 설명이 가득 찬 쪽지 신문을 들고 어머니는 나를 애타게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꿈을 꾼 분은 이 꿈을 꾸고 큰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묵은 모텔 방은 다른 방에 비교해 볼 때 허술하고 값싸게 보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사실 여행 중에 우리 부부에게는 작은 방 하나면 족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변 사람의 화려한 모습에 신경을 쓰고 있던 것입니다. 개인의 편리성보다는 집단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할 때 자아는 페르소나에 함몰됩니다. 내 차를 다른 사람이 타고 간 것도 나와 다른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즉 개인과 집단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몸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융심리학에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모성 원형으로서 나의 생산성을 암시합니다. 그 생산성이 융심리학에 집중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융심리학이 나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페르소나로 대변되는 융심리학이 자아를 대체해버렸던 것입니다. 융의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게 되었고, 사회적 역할을 대변하면서 자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된 심리 상태를 꿈이 적나라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꿈을 꿀 당시에 꿈꾼 이는 당혹감과 더불어 환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무의식에 대한 의식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 사이에는 보상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은 쉽게 짜증이 나는 기분을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융은 사회에서 거의 성인으로 불릴 만큼 존경을 받는 한 남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흘이 되도록 그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자 융은 열등감이 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4일째 되던 날 그의 아내가 융에게 상담을 신청하게 된 이후에 융의 열등감은 사라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남성의 자아는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상태에서 자신의 아니마를 아내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심한 신경증을 수반한 희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페르소나가 자아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무의식이 자아를 사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밖으로 페르소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안으로는 무의식의 영향력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남성은 여성화된 유약함, 즉 기분, 변덕, 소심함, 심지어 맥빠진 성생활로 점철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니마 아니무스는 페르소나와 대극의 위치에서 보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가 되어야 할 이상적인 남성상인 페르소나는 안으로는 여성적 유약성으로 보상됩니다. 그리고 개체가 밖으로 강한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안으로는 여성, 즉 아니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에 대립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면 할수록 외향화된 의식의 눈에는 내면 세계가 어둡고 보이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유약함을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페르소나의 반대 부분인 아니마도 완전히 어둠 속에 남게 되어 먼저 밖으로 투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인공은 아내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될 때 페르소나와 아니마는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자아는 아니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직무가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의 직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아니마 아니무스가 원하는 것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는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주체가 됩니다.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모든 물체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처럼 움직이는 생명체에도,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나 시설물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우리와 항상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도 단지 신기하게 느끼거나 그냥 지나칩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더 크고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림자의 속성은 일단 어둠으로 간주됩니다. 어둠과 그림자는 같이 있을 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세계에는 그림자가 없을까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서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 정신과 사물 사이에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것이 심층 심리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가시적 사건은 불가시적 사건과 관련이 있고 신체적 증상은 정신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실수나 무심코 반복되는 행동 습관, 언어를 비롯한 인간의 사고와 감정 양태는 정신세계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감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신세계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의 심리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심리작용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내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의식화의 원리입니다. 가시적 세계의 모든 대상에게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의 정신세계 또한 그림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융은 의식되지 않은 인격의 어두운 면을 그림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원형들이 집단 무의식 안에서 존재한다면 콤플렉스는 주로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 안에서 작용합니다. 고조된 감정으로 표출되는 컴플렉스는 일종의 분열된 정신으로서 정서적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콤플렉스는 대체로 인격의 열등한 면을 드러내거나 부정적으로 표출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의 내용이 콤플렉스가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콤플렉스는 자아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성 콤플렉스는 현실적 모친과의 관계와 모성 원형 사이의 역동적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콤플렉스의 핵심에 원형이 있습니다. 무의식에 내재된 콤플렉스들이 자아 콤플렉스와의 연관성 안에서 자아와 무의식 사이 혹은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는 수단이 됩니다. 결국 콤플렉스는 다른 정신 요소처럼 자율적 인격이 되어 우리를 지배합니다. 샬리트는 콤플렉스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콤플렉스의 근본적 작업은 변형의 수레바퀴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형적 본질이 살아있는 실제 안으로 옮겨집니다. 콤플렉스는 원형적 핵과 개인적 경험을 정치적 삶의 흐름 안에서 서로 묶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콤플렉스들은 원형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콤플렉스의 자연적 과정은 외적, 내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림자가 의식되지 않은 측면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의식이 인지하는 방식과 다르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타인의 눈에만 비치는 인격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림자는 대체로 억압된 소망이나 세련되지 못한 충동, 도덕적으로 열등한 동기, 원한 감정, 자신감 없는 행동, 어린아이다운 환상 등이 다른 대상에게 투사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융은 그림자 투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비록 통찰력과 좋은 의지를 통해 어느 정도 의식적 인격으로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따르면 그림자는 도덕적 조절에 대한 완고한 저항을 보여주거나 거의 불가능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저항들은 보통 투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투사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투사로 확인되는 것은 일상적 수준을 벗어난 도덕적 성취입니다. 그림자의 어떤 독특한 특성들은 자신의 인격적 자질처럼 별 어려움 없이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찰력과 좋은 의지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서의 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무의식 안의 그림자는 개인적 속성, 즉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인격의 열등한 면을 드러냅니다. 이때 그림자는 약간의 주의력을 가지면 비교적 쉽게 인식됩니다. 하지만 원형적 차원의 그림자는 의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원형과 마찬가지로 쉽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원형적 그림자는 일종의 본성에 내재된 상대적 악으로 경험됩니다. 따라서 절대적 차원의 악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융이 대학 시절에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다가 필레몬과 파우치스의 죽음으로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융의 꿈에 나타난 그림자의 모습은 무의식의 어두운 성향이 인격화된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무렵 나는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나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미지의 장소였고 밤이었습니다. 나는 세찬 폭풍을 맞으며 힘들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등불을 들고 양손으로 그것을 보호하며 걸어갔는데 등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이 작은 등불을 살리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벼랑간 나는 무엇인가가 나를 따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뒤돌아보니 거기엔 내 뒤로 다가오는 거대한 검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그 불빛을 밤이 새도록 폭풍 가운데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자 그것이 브로켄의 유령과 같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소용돌이 치는 안개 속에서 내 앞에 들고 있던 등불 때문에 생긴 내 자신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나는 또한 그 작은 등불이 나의 의식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내 자신의 인식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보배입니다. 그것은 저 어둠의 힘에 비하면 끝없이 작고 약하나 비침에는 틀림이 없고 나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그림자는 한마디로 불편하고 불안해서 숨기고 싶은 인격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거나 혐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숙고할 때 그림자의 실체에 대해서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 역시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억압하면 할수록 어떠한 모습으로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처럼 그림자는 사람에게 투사되어 나타나거나 꿈이나 환상 속에서 주로 동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관계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의 신 야누스의 두 얼굴 또한 자아와 그림자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야누스는 본래 사물의 시작과 끝을 주재하는 신으로 문의 수호신이 되어 앞뒤를 향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서로 반대편을 향하고 있어 상대편을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가 그림자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이처럼 그림자는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에 주로 투사됩니다. 억압된 성향을 지닌 그림자는 의식화되기 전까지 주로 부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단순히 열등하거나 원시적이거나 진화되지 않았거나 혹은 어색한 인격적 성향이지 결코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린이다운 행동이나 원시적 성향이 어떤 면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인간의 존재를 아름답게 하기도 합니다. 가끔 어린아이가 되어 환상의 세계에 머무르고 싶은 충동은 퇴행의 늪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기분 전환을 위한 전환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림자는 어두운 지하세계의 표상이 되어 우주의 편만한 인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의 대적자인 사탄의 이미지가 종종 자기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융은 그림자의 어두운 속성이 원시적 충동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를 구성하는 열등한 요소, 즉 어두운 성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정적 본질, 일종의 자율성, 이에 따른 완고함과 더 심하게는 소유욕을 지닙니다. 감정은 개인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우연히 발생한 어떤 것입니다. 정동은 보통 적응이 최고로 약한 상태가 될 때 발생하며 동시에 그 약점의 원인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곧 상당한 정도의 열등감과 낮은 수준의 인격 수준입니다. 통제 불가능하거나 거의 절제하지 못한 감정에 따르는 이런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원시인처럼 행동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정동에 의한 수동적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융은 또한 프로이트의 근친상간 이론에 출연하는 유아기적인 성적 환상이 그림자 성향을 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친상간 이론을 요나와 고래 콤플렉스로 대치하면서 유아의 근친상간에 대한 두려움이 어머니에 의해 잡아먹히는 아동 심리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프로이트의 근친상간 이론은 리비도의 퇴행을 동반하며 특히 히스테리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개인 무의식의 특성을 보여주는 환상들을 묘사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들은 히스테리적 태도의 결함이 있는 것과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동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아의 성적 환상들입니다. 그 환상들은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소위 그 유명한 근친상간 경향과 함께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변형을 지닌 일종의 요나와 고래 콤플렉스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잡아먹는 마녀, 늑대, 괴물, 용 등입니다. 근친상간의 두려움은 어머니에 잡아먹히는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퇴행하는 리비도는 분명히 초기 유아기의 성 이전 단계로 뒷걸음질하면서 그 자체의 성적 매력을 제거합니다. 그림자는 때로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본능적인 어두운 성향이 오히려 집단 이상을 초월하여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오랫동안 묻혀있거나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정상적인 본능적 행동이나 창조적인 충동성 등을 통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본능을 지닐 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림자는 페르소나가 지향하는 외부 세계에 투사되지 않고 내면에 있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원형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그림자가 모든 악의 요소라고 믿는다면 이제 무의식적인 인간, 즉 그의 그림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경향들로 구성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좋은 자질을 발휘한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본능적 행동, 적절한 응수, 현실적 통찰력, 창조적인 충동성 등입니다. 이런 차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악은 왜곡, 계약, 곡해, 그리고 그 자체로 자연적 사실을 남용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곡해와 풍자는 이제 진짜 악의 주인공들인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특별한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식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형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가 대극의 복합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성이 없이는 확실히 어떤 실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선과 악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과 악은 인간 의식의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하며 이런 이유로 인간 영역 밖에서는 선과 악의 유효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림자와 대극의 관계에 있는 자아는 쉽사리 무의식의 원리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모두 부모 형제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과 관련된 심리적 사건을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적인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완전하고 단순한 의혹에 사로잡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의식은 잠재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게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림자에 대한 책임의식은 자아 기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는 그림자와 도덕적 문제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그림자가 정신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합니다. 인간 본성의 깊은 심연이 드러난 곳에서 자아는 그림자를 경험합니다. 융은 심리적 통찰력이 증가할 때 자아가 그림자 투사를 중단한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통찰력의 증가는 그림자 투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은 지식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대극의 합일이라는 문제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우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강조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없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자아를 대변하는 페르소나는 그림자 인식을 방해합니다. 집단적 성향을 견지하는 페르소나가 선명할수록 자아는 그림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림자와 페르소나 사이의 갈등은 신경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우울증은 단 한 가지 신념에서 탈피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는 성스러운 종교적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망을 지닌 지극히 평범한 인간임을 자각할 때 신경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비교적 쉽게 인식되지만 원형인 아니마는 의식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쉽게 인식되지 못합니다. 원형적 그림자 역시 다른 원형처럼 쉽게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림자 뒤에 가장 가깝게 서 있는 인격은 아니마입니다. 이때 아니마는 상당한 매력과 사로잡는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마는 가끔 아주 젊은 청년기 형태로 나타나서 다른 일면의 강력한 노연자 원형을 가리킵니다. 그림자가 일단 의식화되면 아니마는 도덕적 열등감에서 해방되어 생기있고 창조적인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 반대로 그림자와 아니마가 연합하게 되면 원형의 신적인 힘이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아니마는 무엇일까요? 아니마는 종종 집단 무의식이 인격화된 표상으로 드러납니다. 동시에 수많은 원형 가운데 하나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집단 무의식은 의식의 눈으로 볼 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원형으로서의 아니마는 알려지지 않은 태고적 인류의 정신적 삶을 의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지의 조상들이 지닌 사고와 감정 방식, 삶의 경험 양식, 그리고 신과 인간에 대한 세계관들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해 의식에 전달됩니다. 융에 따르면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재탄생과 선제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현대인의 정신세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개인의 삶과 죽음을 초월한 원시적 자연을 연상하게 합니다. 거의 원시림에 가까운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집단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에 배치될 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정신증이나 분열증 등의 심각한 심리적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융은 이런 관점에서 집단 무의식이 의식에게 거의 생소한 인격으로 다가오는 제2의 정신체계라고 말합니다. 의식된 정신의 개인적 성질과는 달리 우리의 의식 이외에 집단적이고 비개인적인 특성을 지닌 제2의 정신체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철두철미하게 개인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개인 무의식을 이해 부수된 것으로 추가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정신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 무의식은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선지하는 틀들, 즉 원형들로 이루어지며 그것들은 단지 2차적으로 의식될 수 있고 의식 내용에 뚜렷한 형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 영역에 있는 내적인 인격을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로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라틴어로 영혼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가 사회 적응을 위한 외적 인격이라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내적 인격입니다. 남성에게는 여성적 요소인 아니마가, 여성에게는 남성적 요소인 아니무스가 내적 인격으로 작용하여 인격의 성숙을 유도합니다. 여성은 남성적 요소에 의해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무의식은 소위 남성적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상당한 심리적 차이점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나는 여성 안에서 투사를 창출하는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 혹은 영입니다. 아니무스는 아버지 로고스로 비유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아니마가 어머니 에로스와 동일시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두 종류의 직관적 개념들에게 지나치게 특정한 정의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에로스와 로고스를 단순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묘사하기 위한 개념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의식이 로고스 연합하는 차별성과 인신력보다는 에로스의 연대적 성격에 의해 보다 더 특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에게는 대개 관계의 기능인 에로스가 로고스보다는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에게는 에로스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의 표현인 반면 로고스는 가끔 후회될 만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남성의 아니마는 꿈이나 환상에서 주로 여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나며 여성의 아니무스는 주로 남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남성의 아니마는 대체로 여성에게 투사되며 반면에 여성의 아니무스는 남성에게 투사됩니다. 아니마가 투사된 대상이 마치 원형 그 자체로 여겨질 때 아니마는 현실적 여성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니마는 실제 여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에 내재된 원형 가운데 하나로서 남성의 내면 인격을 대변합니다. 남성 안의 여성인 아니마는 현실적인 여성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남성의 영혼은 여성적 성향을, 여성의 영혼은 남성적 성향을 띈다는 것은 융이 말하는 대극의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에게 생소한 아니마는 마치 괴물처럼 나타나 혼란스럽게 합니다. 남성이 매력적인 여성에게 순간적으로 사로잡혀 이성을 잇는 현상은 아니마의 원형적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니마가 일단 의식화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개성화를 위한 안내자가 됩니다. 내면 인격인 아니마는 외적 인격에 대한 보상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에서 발견되는 원형이기 때문에 그의 버금가는 원형이 여성에게 현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성은 여성적 요소에 의해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적 요소에 의해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보상 관계들이 연역에 의해 도달한다는 인상을 주는 그런 논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니무스를 경험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길고도 다양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런 원형들에 대해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사실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논증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가능성 있는 경험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본질상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선구자적인 작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깨닫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내면 인격, 즉 영혼의 대변자로서 남성의 행동이나 사고에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니마는 대체로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를 통해 그 성향이 드러납니다. 융에 따르면 아니마는 모성적 에로스에 대변되는 남성의 내면 인격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정신 안에 있는 원형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콤플렉스를 보여줍니다. 아니마는 남자아이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여성상으로서 처음에는 개인적 어머니와 동일시되다가 성장 과정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경험됩니다. 아들의 경우에 투사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어머니의 상과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실제 어머니로 대치됩니다. 그 투사는 아들이 자신의 정신 영역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이, 사랑하는 사람, 하늘의 여신, 그리고 지하의 여신 바우보에 대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성의 가장 깊은 실제와 일치하는 상, 즉 어디에나 있으며 나이 들지 않은 모습이 되도록 강요당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가장 위대한 환상가, 유혹자로 나타나 그를 그녀의 마야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삶의 합리적이고 유용한 측면과 아울러 놀랄만한 역설과 선과 악, 성공과 파멸, 희망과 절망의 상호 균형적인 양가적 삶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가장 위대한 위험 요소로서 남성에게 가장 위대해지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내면에 그것을 지닌다면 그녀는 그것을 수용할 것입니다. 원형으로서의 아니마는 남성의 삶 속에서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사고, 태도,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형들이 행동의 근거를 위한 체계이면서 동시에 상이자 감정들입니다. 뇌 구조 속에 전수된 원형들은 뇌의 정신적 측면을 대변합니다. 한편으로 원형은 매우 강한 본능적 보수주의를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능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신세계의 어두운 부분에 있는 원형은 그 자체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심리적 자격은 원형적 이미지나 동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원형적 이미지는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파생된 보편적 형태나 동기들로서 주로 종교 전통, 신화, 전설, 민담 등에 나타납니다. 원형의 내용은 우선 은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태양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태양을 사자, 왕, 용에 의해 지켜진 금으로 된 도구 혹은 인간의 삶과 건강을 위한 힘과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모든 유사성 안에서 다소간 적합한 표현을 발견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의 영원한 고민거리로서 하나의 형식 안에 들어맞지 않는 미지의 것입니다. 아니마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그림자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숨기고 싶은 어둡고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감정을 돌아볼 때 발견할 수 있다면 아니마는 어떻게 경험되는 걸까요? 아니마는 남성의 꿈이나 환상 속에서 주로 여성으로 인격화되어 사랑의 대상이나 유혹적인 영적 인도자로 나타납니다. 아니마는 에로스 원리와 동화되어 여성과의 관계 방식을 주도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은 아들의 에로스에 주로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신성혼으로 상징되는 어머니와의 결혼으로 끝나야 합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오직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아니마 아니무스 투사는 오로지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아니마가 동성인 남성에게 투사될 때 현실 속의 남성에 대한 감정이 꿈속에서 낯선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끔 동성애적 감정을 느낄 때 발생됩니다. 융은 동성애를 아니마 동일시보다는 자응동체 원형으로부터의 불완전한 독립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성장하는 청소년은 어머니의 아니마 매력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문제가 종종 다른 경향을 띠는 예술가들의 경우처럼 예는 있습니다. 동성애 또한 보통 아니마와의 동일시로 특성화됩니다. 확인된 바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병리적 왜곡으로서의 이런 해석은 매우 모호합니다. 심리학적 연구들은 오히려 자웅동체 원형으로부터의 불완전한 독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성적 존재의 역할과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저항과 연결됩니다. 그러한 성향은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일방적인 성적 존재가 잃어버린 본래 인간에 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경우의 말입니다. 아니마는 의식화되기 이전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형태로 의식에 표출됩니다. 아니마는 대상 혹은 자신의 일과 관련된 모든 정서적 관계를 격렬하게 하거나 과장시키며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에서 내적 인격인 아니마는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에 대한 보상 기능을 수행합니다. 삶의 원형적 힘인 아니마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드러내어 지배적인 의식 태도를 보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니마는 외적으로는 강한 남성에게 내면에 있는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통해 균형 있는 인격을 지니도록 인도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남성의 이상적 모습인 페르소나는 내적으로 여성적 연약함에 의해 보상받습니다. 개인이 외적으로 강한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면 할수록 그는 내면적으로 여성, 즉 아니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는 외향적 의식에 대해 어둡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성이 자신의 약점을 인식할 수 없을수록 페르소나와 더욱 동일시됩니다. 페르소나의 상대격인 아니마는 완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으며 가끔 투사되어 우리의 영웅은 자기 안의 슬리퍼 굽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마의 원형적 이미지는 어머니, 자매, 연인, 아내, 유혹하는 매력적인 영적 안내자, 창녀, 샤먼, 혹은 새나 꽃 등의 동식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융은 에로스 제2에 나타난 4단계의 아니마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니마는 이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아니마는 육체적 어머니와 구별되는 여성으로 경험됩니다. 두 번째 아니마는 역사적 인물인 트로이의 헬렌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아니마는 집단적이며 이상적인 성적 이미지로 경험됩니다. 세 번째 아니마는 종교적인 감정과 지속적인 관계성 안에서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아니마는 지혜의 여신인 소피아로 나타납니다. 이때 아니마는 의식을 무의식의 내용과 중지함으로써 내적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에로티시즘의 4단계는 고전주의 후기 시대에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하와, 트로이의 헬렌,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소피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순전히 생물학적입니다. 이때 여성은 어머니와 동일시되며 수태를 위한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전히 성적인 에로스에 지배되지만 여성이 이미 개인적인 것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한 심미적이면서 로맨틱한 수준의 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로스를 종교적 헌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결국 남성을 영적으로 인도합니다. 이때 하와는 영적인 모성에 의해 대치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를 거의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벗어나는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이 단계는 헬렌의 영성화를 드러내 결국 에로스의 영성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사피엔시아가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과 동등하게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여성의 영혼, 곧 내적 인격을 아니무스라고 부릅니다. 여성의 무의식에 내재된 아니무스는 부성적 로고스로 대변되는 남성적 성향을 띱니다. 여성은 남성 원리인 아니무스에 의해 의식적 인격을 보상받으며 심리적 균형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성에게 로고스의 기능이 우세하다면 여성에게는 대체로 에로스의 원리가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둘의 기능은 서로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아니무스 또한 개인적 콤플렉스이면서 동시에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여성은 실제적 아버지로부터 남성을 최초로 경험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남성 경험이 아니무스의 개인적 콤플렉스를 대변합니다. 동시에 여성 조상들의 남성 경험을 전수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인류 역사를 통해 이어져온 보편적인 남성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니무스의 원형적 이미지는 여성에게 창조적인 출산 능력을 부여합니다. 아니무스는 의식적 관계 기능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능은 오히려 무의식과의 관계를 촉진시킵니다. 아니무스 용어에 이르는 기법은 아니마와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오직 여기서 여성은 비평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얼마간 떨어져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견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의 기원을 조사함으로써 그 배경에 더욱 깊이 침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남성이 그의 아니마를 다룰 때처럼 그녀 역시 원초적 이미지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아니무스는 남성에 대한 모든 여성 조상들의 경험이 담긴 창고와도 같습니다. 아니무스는 또한 창조적이며 생식적 존재인 바 이것은 단순한 남성적 창조성이 지닌 의미에서가 아닌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 즉 생식적 언어 같은 것을 생산해낸 의미입니다. 마치 남성이 내면의 여성적 본성으로부터 파생한 완전한 창조물로서 자신의 일을 생산해내듯이 여성의 내적인 남성적 영역은 남성의 여성적 측면을 풍요롭게 하는 힘을 지닌 창조적 씨앗을 생산해냅니다. 여성의 자아에 대한 아니무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첫째, 아니무스는 자아 인격의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감정을 부여합니다. 둘째, 아니무스는 다른 대상에게 투사되어 그 대상의 내면이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원형들처럼 아니무스는 선언적 실체로서 여성에게 보편적인 남성상 혹은 남성의 우세 기능을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의식은 아니무스에 강력하게 매혹되며 사로잡힐 경우 마치 최면에 빠진 듯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자아는 도덕적 패배감을 느끼며 방어적 행동을 하거나 그와 반대로 자신을 정당함으로써 결국 열등감이 증가됩니다. 최악의 경우 여성의 자아가 아니무스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며 열등감 때문에 상호 교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니무스는 어떻게 경험되는 걸까요? 아니무스는 여성의 꿈이나 환상 속에서 주로 남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꿈과 환상을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인격적 요소와의 관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아니무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는 현실 속에서 주로 남성과의 이성 관계를 통해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아니무스 투사는 오로지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아니무스를 인식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로 대변되는 아니무스는 주로 집단적인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폼프란츠는 과로로 고통당할 때 꾸었던 꿈이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아니무스가 의식에 대해 어떻게 보상작용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몹시 아파 병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나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늙은 병사들을 맞이하는 축제에 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무기들을 반납했을 때 나는 병사들이 상당히 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살이나 되었고 어떤 사람은 내 귀에다 대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저 사람들을 실전에 있게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꿈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가에게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즉시 일 부담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의 꿈에서도 아니무스의 집단성이 드러납니다. 그 여성은 군인들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을 남자 교사를 죽이려고 총을 쐈으나 그가 총에 맞지 않고 피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꾼 여성에게 호감을 보였던 교사를 그 여성은 왜 총으로 공격했을까요? 그 교사는 그녀에게 매력적인 아니무스 상을 대변합니다. 반면에 꿈꾼 이를 도와 교사를 공격한 남성 군인들은 새롭게 출현한 아니무스 상입니다. 꿈꾼 여성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직은 분명하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집단적 성향을 띤 채로 인격화된 아니무스는 공격적입니다. 꿈꾼 여성은 군인처럼 집단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집단의 획일적 사고가 긍정적인 아니무스를 공격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니무스는 가끔 군중, 아버지들 혹은 고관들의 집합체로 나타납니다. 아니무스는 고정된 사고방식, 집단적 의견과 무의식적 측면에서 의식화되기 전에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표출됩니다. 아니무스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 형태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외래 소설 크리스틴의 알베르타의 아버지에서 여성 영웅은 자신이 하거나 하지 않은 모든 면에서 항상 최상의 도덕적 권위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냉혹하리만큼 정확함과 그녀가 하는 일과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미건조한 사실성을 말해줍니다. 웰은 이런 권위를 의식의 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제적 판단, 일종의 교사 대학의 집합은 아니무스의 인격화와 일치합니다. 그들은 여지없이 이성적이며 권위적인 판단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정확한 판단들은 대체로 다소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조각나서 일상적 진리, 정의, 그리고 합리주의 속으로 압축된 말들과 의견들로 드러납니다. 가끔 이런 의견들은 소위 건강하고 평범한 감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종종 교육의 모조품과 같은 원리들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해왔다. 혹은 누구나 이와 같이 말한다. 무의식의 심층에 내재된 아니무스는 그 원역적 특성에 따라 처음에는 일단 부정적으로 경험됩니다. 대체로 다양한 합리적인 말들과 의견 제시로 표출되는 아니무스가 강하게 활성화되거나 그런 아니무스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성은 갑작스럽게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비판적이 되거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공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런 저질적인 논문을 쓴 학생은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라는 격한 말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듯이 지적했다면 그녀는 그 순간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는 이성에게 투사되어 환상적인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구조화된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대인관계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무의식의 정신적 활동에 주목하지 않고 의식화에 무관심할 때 아니무스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이 되며 대인관계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정신 에너지인 리비도가 무의식의 포로가 될 때 아니무스가 활성화됩니다. 이에 따라 아니무스는 거대해지고 의식적 자아를 압도하여 결국 전인격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견해와 아니무스에 의해 제기된 의견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아니무스는 도움이 되는 심리적 요인이 됩니다. 아니무스는 아버지 모습을 통해 일상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영적 혹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때 아니무스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재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됩니다. 여성의 아니무스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때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능력이 커지며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자신의 여성적 자아와 아니무스에 의한 의견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폰 프란츠는 여성의 아니무 또한 4단계의 발달 과정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꿈이나 환상에서 육체적 힘의 화신, 즉 운동선수나 근육질 남성 혹은 흉한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주도권과 계획된 활동 능력을 부여합니다. 아니무스는 무의식 차원에서 여성의 독립과 자신의 사회적 경력에 대한 소망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꿈에서 주로 교수나 성직자로 인격화되어 나타나 여성의 의견이나 말을 대변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영적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 소피아 아니마처럼 아니무스는 여성의 의식과 무의식을 매개합니다. 신화에서 네 번째 단계 아니무스는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로 나타납니다. 꿈에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아프로디테와 사이키 신화 역시 여성의 개성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이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와 결혼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이키가 보완해야 할 것들은 주로 여성의 내면에 있는 아니무스의 성향들입니다. 여성은 긍정적인 아니무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신의 전체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스는 사이키가 수행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과제, 분별력 키우기. 푸시케는 온갖 종류의 씨앗이 산더미처럼 뒤섞여 있는 알곡더미 씨앗을 종류대로 분류해야 합니다. 여성의 첫 번째 과제는 혼돈의 상태로 뒤섞여 있는 의견들을 하나하나 분별해내는 작업입니다. 푸시케는 개미떼의 도움으로 섞여진 곡식을 분류해냅니다.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개미의 특성은 여성의 분별력이 비판적인 이성 기능보다는 직관적 통찰력에 비롯될 때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과제, 바른 자세 갖추기. 푸시케의 두 번째 과제는 수량의 황금빛 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본능적인 커다란 힘을 상징하는 순양은 여성에게 위협적입니다. 사나운 순양에서 황금털을 채취하기란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입니다. 푸시케가 좌절하여 자살하려고 하자 강가의 갈대가 황금털을 채취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해질녘에 순양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가시나무나 낮은 나무에 걸린 황금 양털을 모아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상징하는 황금 양털은 순양으로 대변되는 남성과의 직접적인 싸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우회할 때 자연스럽게 획득됩니다. 세 번째 과제, 크리스탈 잔에 생명수 담기.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크리스탈 잔을 주며 그 잔에 스틱스 강의 생명수를 담아 오라고 명령합니다. 높은 산정에서 지옥까지 흐르는 스틱스 강에서 물을 담아 오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푸시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독수리가 나타나 강물을 병에 담아옵니다. 스틱스 강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르는 삶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수를 얻기 위해 독수리의 눈처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수평적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킨과 동시에 수직적인 통찰력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과제, 지하 세계에서 묘학을 구해오기. 푸시케는 지하 세계 여왕 페르세포네가 지닌 아름다운 묘학이 든 상자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동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처럼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이 부과됩니다. 이때 동정심에 이끌리면 마법에 사로잡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이 구해달라고 해도 아니요 라고 뿌리쳐야 합니다. 이미 관대함을 경험한 여성은 이제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하 세계에서 음식을 거절한 푸시케는 결국 4가지 과제를 완수합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에도 푸시케 신화의 경우처럼 여성의 개성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팥쥐 어머니가 콩쥐에게 내린 첫 번째 과제는 돌밭에서 자갈을 골라내는 일입니다. 나무호미 자루가 부러져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검은 소가 나타나 죽어간 새호미로 콩쥐는 자갈을 골라냅니다. 푸시케의 경우처럼 여성의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련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구멍이 난 독에 물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꺼비가 독의 구멍을 메워줌으로써 콩쥐는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구멍난 독은 마치 여성의 리비도가 절제되지 못하고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자궁으로 상징되는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생명수를 내면에 채우는 작업입니다. 내면의 인격이 허약하여 깨진 상태에서 두꺼비 아니무스는 구멍난 독을 막아줍니다. 여성에게 부과된 두 번째 과제는 여성성과 모성성으로 대변되는 정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세 번째 과제는 뱃잔의 곡식을 말리는 작업입니다. 씨줄과 날줄이 정교하게 맞물려 배가 되는 것은 여성의 관계 능력을 상징합니다. 수확한 곡식의 껍질을 까고 말리는 작업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역시 새들이 와서 곡식의 껍질을 까줍니다. 하늘의 황소, 두꺼비, 그리고 새 모두는 인격의 본능적 측면을 암시합니다. 아직 분화되지 않은 내면의 영혼이 의식에 통합될 때 여성은 보다 건강한 정신활동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림자가 통합되면 동성과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통합되면 이성 사이에 놓여있는 간격을 좁히게 되며 불필요한 어린애 같은 행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완벽한 인간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바라는 완벽한 남성상은 현실적 인물이 아니라 아니무스가 투사된 대상입니다. 강한 아니무스가 있는 곳에 강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일단 그림자와의 통합을 요구하며 그 다음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한 환상적인 투사를 철회하고 어린아이 같은 편견을 포기할 때 자아는 자기를 향해 영적인 여정을 하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전체 정신의 중심으로 이해됩니다. 융은 자아가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아와 자기의 심적 관계는 어떨까요? 자기가 전체 정신을 대변한다면 자아는 의식의 주체입니다. 자아와 자기는 결국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은 항상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마치 개인이 집단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며 가족 전체의 정서적 분위기가 가족 구성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원리와 집단의 원리는 상보적이며 역동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는 존재론적 개념이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사물처럼 있다 혹은 없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개념으로 인식됩니다. 심리적 실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과론적인 증명에 의해 항상 확인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비합리적인 역동성에 근거합니다. 융은 자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경험적 개념으로서의 자기는 정신현상의 전체 영역을 지칭합니다. 전체로서의 인격의 통합체인 자기는 부분적으로밖에 의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자아와 페르소나의 관계성 안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식되며 대체로 무의식의 역동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전체로서의 자기는 의식적이며 동시에 무의식적입니다. 경험적으로 자기는 꿈, 신화, 환상 속에서 초월적 인격, 예를 들어 왕, 영웅, 예언자, 구원자 등으로 나타납니다. 혹은 원, 정방형, 십자가 등의 전체성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자기는 선과 악, 양과 영웅과 대적, 혹은 원수지간 등의 두 상반된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대극의 연합을 묘사합니다. 자기는 결코 스스로의 존재를 서술하거나 실체화하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자기는 단지 심리적 작용에 대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경험적 상징으로서의 자기는 만다라의 경우처럼 독특한 신성성, 즉 선험적인 정서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자기는 원형적 이미지, 예를 들어 꿈이나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과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나타나 신성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의식의 영역에서 비교적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자아는 전체 정신을 대변하는 자기에 종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아에게 마치 외부 세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사건으로 경험됩니다. 자아는 자기에 대항하여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아는 발달 과정에서 인격의 무의식적 요소에 동화되어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부분과 전체로서의 자아와 자기 관계는 분명한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처럼 한 인격체 안에서 상호 심리적인 교감을 합니다. 융은 자기의 무의식적인 요소에 의해 자아는 자기가 투사된 대상을 통해 자기의 성향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경험적으로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객체로 느껴집니다. 자기의 무의식적 요소 때문에 오직 간접적인 방식, 즉 특수에 의해 의식으로 옵니다. 무의식적 요소 때문에 자기는 의식적 생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인간 대상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표현되며 다른 면들은 객관적이며 추상적인 상징들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 인간 대상들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왕과 여왕, 남신과 여신들입니다. 동물 가운데 신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용, 뱀, 코끼리, 사자, 곰, 그리고 다른 힘센 동물이나 거미, 개, 나비, 벌레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물 상징들은 일반적으로 연꽃이나 장미 등의 꽃들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원, 구, 정방형, 사위일체, 시계, 창공 등의 기하학적 대상들과 연계됩니다. 자기의 일부인 자아는 의식 차원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이 점에서 융은 자기와 자아를 원동력과 그에 끌리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정신의 일부인 자아가 전체 정신인 자기를 향해 움직이는 과정이 곧 괴성화의 과정이자 심리치료의 목표입니다.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꿈이나 내적 이미지들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것은 수많은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부분과 전체가 통합될 때 정신은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에게 자기라는 용어는 이런 무의식적 기질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것입니다. 의식 속에서 자기의 실질적 대리자는 자아입니다. 자아는 자기에 대해 곧 움직이게 하는 동력자에 대한 움직이는 자, 즉 주체에 대한 객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발생되는 결정적 요인들이 상위 요소가 되어 사방에 자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무의식처럼 그곳으로부터 자아가 진화하는 선험적 실체입니다. 즉 자기는 자아의 무의식적 예표입니다. 자신을 창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우연히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체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자아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 주장을 포기할 때 우리는 자아를 훨씬 능가하는 자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는 희생자이며 자아는 희생 제물입니다. 융은 이런 자아와 자기의 관계를 창세기 21장에 소개된 아브라함과 희생제물이 된 이삭의 경우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야수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칼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 역시 자아에 대해 진정한 희생자가 됩니다.
자기에 대한 자아의 관계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기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은 실제로 자기 자체에 대한 희생적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오직 특별한 행동들 안에서 우리에 의해 인식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우리로부터 전반적으로 감추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한 자기의 작은 일부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희생을 부어하고 있다고 여길 때 어떤 희생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가 우리에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에 있다고 감히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어떤 점에서 희생, 그 자체로 우리의 희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아의 희생을 실제로 자기의 희생이 구체화된 형태라고 보는 융의 시각은 마치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고통은 곧 신의 고통이요,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신의 태도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고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자기에 대한 자아의 희생적 태도는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자아와 무의식은 가끔 갈등 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아가 무의식에 대해 화해의 의도를 보내면 무의식은 친절한 방식으로 그에 응답합니다. 자아가 무의식에 대해 희생적인 태도를 보일 때 무의식은 자신의 적대적 태도를 포기합니다. 자아는 철저히 소외된 상태, 즉 자신이 광야에 있거나 도피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때 정신의 중심인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법을 어기고 피신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는 커다란 임무를 부여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피신하는 중에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커다란 축복을 받습니다. 요나는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아가 철저히 소외되었거나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정신의 균형을 상실할 때 자기는 자아를 향해 스스로를 현시합니다. 살아있는 개체로서의 인간 개개인은 순전히 보편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 요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집단성을 전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성을 회복하는 길은 보편적 요소들과의 상호 협력을 요구합니다. 보편적 요소들은 오직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개인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 자아를 대변한다면 개성화는 개인이 보편적 집단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의 목표는 한편으로 페르소나의 거짓된 포장으로부터 자아를 해방시키는 작업이며 다른 한편으로 원초적 상들의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은 집단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공식적인 태도나 사회적 역할을 대변하는 페르소나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자아가 자기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아가 내면 세계와 교감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식의 보상작용과 관련됩니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상적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나는 분명히 보상적이라는 말을 반대적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은 결코 대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체인 자기를 상호 형성하는 보상입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자기는 의식적 자아에 대해 상위 분량입니다. 자기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정신, 즉 우리 자신인 인격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분적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 어려움 없이 페르소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자기로서 분명한 그림을 형성하려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용 안에서 부분은 전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근접한 의식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식화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전체성에 속한 무한한 양의 무의식 자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항상 일종의 상위 분량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율적 정신 요소로서의 자기는 대체로 자아의 능력을 벗어난 무의식적 동기나 개입으로부터 인식됩니다.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발현될 때 신경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아는 계속적인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팽창 상태에서 위대한 힘의 소유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아는 일단 무의식에 매료되면 본능적인 힘을 추종함으로써 자기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개성화는 이런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부분으로서의 자아가 전체인 자기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실현이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나의 모든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가 장차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오직 무의식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식 속에 있으면서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실현은 그것들을 살려서 자기의 전체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현실에서 억압된 충동으로 가득 찬 쓰레기통이 아니라 인간 의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창조의 샘으로 자기 실현의 원초적 조건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욕동 기제의 표현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 완전성과 통일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며 모든 의사소통 안에서 현존하는 의미의 차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사회적 집단에 우연히 연결되어 있는 폐쇄 체계가 아니라 그 역동이 부분적으로 집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으로 표상되어 있는 개방 체계입니다. 자기가 전체성인 동시에 원형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자기 실현, 즉 전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의식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모든 존재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을 일깨워서 적극적으로 자기 실현을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자아에 달려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든 못 받았든 신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자기 실현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되면 개체의 고유성을 소홀히 하거나 억압함이 없이 인간의 집단적 사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다 성실하게 충족시키게 됩니다. 개성화는 개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성이라는 말을 우리의 가장 내적이며 궁극적이고 다른 것과 비길 수 없는 고유성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자기화 또는 자기 실현이라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그 인간을 그가 그렇게 있는 그 특정한 개별적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개체는 보편적 요소로 조성된 살아있는 통일체이므로 집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개별적 존재가 된다면 인간관계에서 수준 높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인격의 성숙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성숙한 인격이 되겠지만 자기 실현의 목표는 결코 모범시민, 도덕군자, 세계 구원자 혹은 원만한 사람의 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집단에 의해서 재생된 가상으로 자기의 페르소나에 불과합니다. 개성화는 바로 그러한 집단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융은 개성화의 목적이 한편으로는 자기를 페르소나의 잘못된 은폐에서 해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 상들로부터 오는 암시력에서 해방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적의 작업은 독립된 내적 과정을 통한 인격의 변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미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건강하게 북돋는 길은 그동안 사회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함으로써 자아에 완전히 소외된 그 사람의 진정한 개성, 자기를 찾아주는 일, 즉 자기 실현뿐입니다. 그런 뜻에서 자기 실현 또는 개성화는 하나의 치유 과정이며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아 세계에서 해방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민한 자아 세계에 대한 집착은 언제나 무의식의 내용을 밖에 투사하거나 스스로 이에 사로잡힘으로써 생깁니다. 대상에 투사된 무의식의 일부를 되돌려오면 그만큼 그를 얽매던 집착에서 해방되고 대상과의 관계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사의 되돌림은 많은 고통이 따르는 부담스럽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은 자기 안에서의 싸움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실현자는 더 많은 것을 보지만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기 실현 또는 개성화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자기 실현이나 개성화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감내하는 힘을 주고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융의 개성화는 분리되지 않은 개체, 즉 통합된 자기 실현을 의미합니다. 개성화는 심리적 분화 과정으로서 개인의 인격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개인의 발달은 일반적이며 집단적인 원리, 즉 획일성과 일방성이 지배하는 집단으로부터 개인을 분화시켜 자신만의 독특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여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단점을 포함한 자신의 심리적 실제를 깨달음으로써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화 과정은 집단적 관계를 보다 폭넓게 하는 것이지 결코 고립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화의 목적지인 자기는 또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인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과 대상들의 관계 방식에 의해 간접적으로 경험됩니다. 자아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 한정되지 않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정신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자체로 의식화되지 않고 전통적 지식을 통해 항상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개성화의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의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생각을 지닌 사람에게서 자기가 발견됩니다. 게다가 자기는 자아가 포함된 상황을 반드시 표현하는 일종의 원형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모든 원형처럼 개인적 자아의식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시공의 제한도 없이 주변을 에워싸는 분위기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의식에 통합되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 목적에 따라 살고 있음을 의식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우리의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를 잘 관찰하고 우리의 본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융은 이러한 과정을 자기 회고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통합 혹은 인간화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이기적 목적을 깨닫게 하는 의식적 측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동기들을 점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본성에 걸맞게 완전하고 객관적인 그림을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한 번도 적절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우리 안에 모든 흩어진 것들을 함께 모으는 일종의 자기 회고 행위입니다. 그것은 또한 완전한 의식을 성취하는 관점에서 그 용어를 접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희생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자기 회고는 상당히 어렵고 대체로 무의식적인 사람에게 불쾌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를 더욱 의식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자기입니다. 의식적 깨달음 혹은 흩어진 조각들을 함께 모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아의 의지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그곳에 항상 있었던 자기의 즉각적인 현시입니다. 인격 성장의 지향점이자 심리치료의 목표인 개성화는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무도 개성화의 진행 방향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체 정신의 통합체인 자기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자체를 중시할 뿐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두 측면, 즉 내면의 주관적인 통합 과정과 객관적인 관계 과정을 지적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에는 두 개의 주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내면의 주관적인 통합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객관적 관계 과정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가 때로는 다른 하나가 전면에 나와 있지만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이중 측면은 이에 해당되는 두 가지 전형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가 무의식과의 대결을 통해서 제공된 정신적 발전 가능성을 보다 깊은 어떤 인간적 의무에서 손을 떼는 데 이용하고 그것을 정신성인 양 가장하는 데 있는데 그런 정신성을 도덕적 비판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다른 위험은 격세유전적 성향이 너무도 우세하여 관계를 원시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 사이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나 연금술은 다 같이 그것을 알아내는 일에 매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치유의 길과 진리의 길은 언제나 불편하고 어렵고 아프지만 인생이란 어쩌면 외롭고 괴롭고 서러움의 반복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인간이라 함께함으로 버티고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you know you're queen? Peeling widow with disease.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 개굴